왜 임상 진행하고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안 오르지? 일상에는 한 100억에서 뭐 300억 정도 곧 나올 신약으로서는 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오 산업이 반도체보다도 시장 규모가 훨씬 크다고 하는데요. 사실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혜순 위원님과 함께 글로벌 바이오 산업 그리고 바이오주 투자법에 대해서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제약바이오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권혜순 애널리스트입니다. 네, 첫 번째로 바이오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바이오 제약하면은 용어도 너무 어렵고요. 신약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런 이벤트들도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바이오 산업을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약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면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보셔야 하는 그런 업종이다. 그 바이오 산업 자체가 인간의 그 건강한 삶 그리고 생명 연장에 대한 그 무한한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이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산업은 성장성은 무한하다. 중장기로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고 집중적으로 계속 보셔야 되는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는 투자금도 뭐 천문학적으로 든다고 하고 그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여기도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좀 그런가요? 어디를 공략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이미 뭐 신약 개발을 성공적으로 해서 뭐 상업화 시키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여전히 뭐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고 금리랑은 상관이 없이 그렇게 계속 실적을 내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요. 임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임상 1상에는 한 100억에서 뭐 300억 정도, 임상 2상부터 해서는 뭐 500억, 임상 3상은 이제 뭐 1000억 정도 단위가 드는 투자 산업이다 보니 신생 바이오텍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받아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하고 전임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특히 올해는 좀 더 어렵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전엔 없던 새로운 신약이 나오는 게 엄청난 네. 빅 이벤트 같기는 한데요. 최근이죠.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카네맙이 승인을 받아서 나왔고 도나네맙 같은 경우에는 FDA 가속 승인은 거절을 당했지만은 또 다시 신청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고령화가 되고 있고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면은 너무 이거 대박일 것 같은데 또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는 우려되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하던데 그런 건 왜 그런 건가요? 그 레카네맙의 그 FDA 승인의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것은 중추신경계 쪽으로 여태까지 치료제가 없었던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 의약품이 항체 신약이 나왔다는 것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바이오젠의 아두헬름이 진출하긴 했으나 약효라든지 부작용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로 나왔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FDA 승인을 받았지만 리얼월드에서는 처방이 되지 않고 보험급여도 등재되지 않고 하면서 시장에서 거의 자진 탈출된 그런 신약입니다. 그걸 많이 개선을 한 약이 이번에 레카네맙이라고 이제 에이자이와 바이오젠에서 나왔는데요. 인지 저하 속도를 훨씬 더 많이 개선을 했고요. 뇌출혈, 뇌부종, 부작용도 기존의 그 아두헬름이라는 약이 한 40%에 달했다는 데 비하면 이번 레카네맙은 10% 이하로 줄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받고 FDA 가속 승인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CNS를 겨냥한 거의 첫 그 항체 의약품이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 처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에 등재가 돼야 되는데 미국에서도 보험급여에 등재를 시켜주기까지는 아직까지도 약이 리얼월드에서 어느 정도 약효가 나오고 부작용이 어떻게 나올지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속 승인을 넘어서서 정식 승인을 받고 나서 이제 보험급여를 등재를 시켜주겠다. 이런 논의가 있고 많이 개선된 약이긴 하나 임상 자체가 한 1000명 대상인데 그 1000명을 넘어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처방이 되었을 때는 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가 이제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 CNS 쪽은 부작용이란 게 뭐 되게 속이 안 좋다거나 이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라 사망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올 한 해 정도는 그 환자 발굴이라든지 의사들이 그 항체 의약품을 CNS 쪽으로 해서 처방을 하는데 어떠한 그런 행태를 보일지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임상을 거쳤다고 해도 아직은 좀 더 검증이 남아 있고 또 부작용 우려도 있다 보니까는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판매가 확 늘고 이런 거는 아니네요. 보통 65세
이상에서 거의 한 10% 정도가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연간 뭐 1,000만 명 정도 발병률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큰 수치거든요. 폭발적인 그런 수요는 있긴 하겠지만 시장 침투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말이었나요? 기사를 봤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 신약 물질이 이제 임상 3상에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또 그 회사의 주가가 막 급등하고 하는 거를 봤거든요. 우리나라 제약회사도 개발 네. 중이라고 네. 들었는데 엄청나게 환자가 많고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시장이어가지고 네. 나오면 대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좀 그렇게 보시나요? 그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이것도 내시라고 하는 건데 알코올과 섭취가 관계없이 비알코올성으로 해서 간염이 생기고 그게 뭐 이제 지방간으로 가고 간경병까지 가서 사망에 이르는 상당히 심각한 병입니다. 지방간염의 거의 한 80% 정도가 그 내시와 관련된 환자들이라고 하는데 개발만 되면 이제 워낙 복용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타겟은 되어 왔으나 실질적으로 임상 1상, 2상에서 효과를 보였다 할지라도 임상 3상에서 이제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환자들의 반응이 워낙 제각각이고 이제 유효성을 나타내는 환자들을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고 특히 간 같은 경우는 이제 생검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간 조직을 채취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동안 개발을 하다가 많이 드랍된 약물도 있고 한데 작년에 이제 마드리갈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임상 3상에서 유효성 지표를 보였기 때문에 드디어 내시 분야에서도 치료제가 나온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그 회사도 올해 신약 승인을 신청을 하겠다. 역사적으로 내시 치료제가 처음 나오는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한미약품이 내시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4월 그 유럽 간악회에서 임상 2A 단계 유효성을 약간 검증하는 그런 단계의 그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올해 4월에 한번 그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고 유망한 신약 파이프라인 일지 아닐지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이 알츠하이머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외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신약 물질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직까지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과연 우리나라가 신약을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역사가 워낙 짧습니다. 신약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한 2015년 전후 지금 거의 10년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전임상 단계부터 해서 기간들을 감안을 해보면 이제 뭐 2025년 전후로는 하나 둘씩 신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약이 그 레이저티닙이라고 하는 그런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가 있습니다.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공동 개발을 해서 임상 1상 단계에서 존슨앤존슨에게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요. 지금 글로벌하게 임상 2상, 3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저티닙 같은 경우에는 2상, 3상 결과가 올해 3월과 5월에 발표를 합니다. 그런 탑라인 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뭐 2024년 정도 되면은 뭐 신약 승인을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가장 빠르게 FDA 신약 승인을 받을 그런 약물로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이제 레이저티닙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 이제 가장 큰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라고 해서 바이오텍입니다. 엔티바디에다가 약물을 링커로서 접합을 한 ADC 개발 기업입니다. 그 회사도 글로벌하게 기술력이 인정을 받은 그런 회사고요. 레고캠 바이오가 신약 후보 물질로서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암 세포에서 많이 발현이 되는 그런 암항원 중에서 트랍2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 트랍2를 타겟으로 해서 뭐 유방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이장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뭐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약인데 글로벌하게 경쟁 약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미 나와 있던 약물들 대비해서도 효과라든지 뭐 부작용이 많이 낮아서 올 중기 정도의 글로벌 임상 1상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급의 약물이라면은 글로벌 빅파마에게 뭐 1조 원 이상의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제 레고캠 바이오의 LCD84를 전 또 좋은 신약 후보 물질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같은 바이오텍이긴 한데 약간 다른 이중항체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 ABL 바이오라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ABL 바이오도 ABL 301이라고 하는 또 상당히 발병률이 높은 그 파킨슨
치료제로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올 시기는 좀 멀긴 했지만 지금 상당히 잘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중장기 관점에서는 이제 뭐 레고캠 바이오와 ABL 바이오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곧 나올 신약으로서는 이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레이저 티닙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투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하고 말씀하신 그런 그 전 임상과 그 임상 1상, 2상, 3상 뭐 해가지고 또 FDA 승인까지 10년 정도 시간이 네. 걸리고요. 또 그때마다 성공했냐, 뭐 실패했냐, 뭐 승인이 거절됐냐, 뭐 그거에 따라서 막 주가가 진짜 요동을 막 치잖아요. 네. 바이오주 투자를 꺼리거나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약 개발 이벤트를 보고 투자를 한다면은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건지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중장기적으로 기다릴 수 있다. 이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유망한 파이프라인을 가진 그런 회사들을 초기에 들어가셔서 신약 개발할 때까지 뭐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그런 과정이라서 대부분이 좀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좀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어떤 종목을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바이오라고 해서 모든 회사들이 다 유망한 그런 바이오 기업들은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성을 보려고 하면 글로벌 그 바이오 산업의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바이오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빅파마들이 봤을 때 뭔가 유망한 파이프라인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러한 약물들이 지금 임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체크를 해서 보통 임상의 결과가 나오는 그 전이라든지 그 학회 전이라든지 이럴 때 좀 단기적 투자 관점에서는 좀 접근하기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뭐 카더라라는 이런 식의 투자보다는 그 회사를 분석한 그 리포트들을 많이 읽어보시고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어떤 단계에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물질이 해외 그 파이프라인에서 봤을 때 어떠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아시고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글로벌 시장을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네요. 보통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된다고 하는데 왜 이 회사는 주가도 안 오르고 왜 임상 진행하고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안 오르지? 이렇게 많이 느끼실 수 있는데 저희 국내 쪽만 보셔서 그렇고요. 해외 관점에서 이제 전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을 놓고 보셨을 때는 그 회사가 진행한 것들이 상당히 미미한 것밖에 나타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을 투자를 하실 때는 글로벌 바이오 산업들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기업들 분석한 것, 해외 뉴스, 해외 그 기업들의 주가 차트 또 이제 많이 보시면은 좀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이오텍 기업들을 그 빅파마라고 하는 정말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많이 M&A도 하잖아요. 올해도 그런 M&A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기사가 나왔던데 그런 M&A도 뭔가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국내에서는 이제 뭐 신약 개발 기업들의 M&A는 좀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뭐 그 정도로 될 만한 회사들이 아직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제 해외 쪽을 보셔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올해 이제 M&A가 많이 일어날 거다 얘기가 많이 되는 이유는 올해부터 해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주력 제품들이 특허가 계속 만료가 되면서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빅파마들의 이제 성장성이 좀 정체될 가능성. 두 번째로는 지난 그 코로나 팬데믹 예, 제약 바이오 쪽으로 해서 워낙 많은 자본 투자가 이루어졌거든요. 모더나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자금 또 유치를 했고 초기 바이오텍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 거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또 유망한 파이프라인을 가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파마들의 M&A 타겟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M&A 이슈를 타겟을 해서 주식을 사기보다는 유망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잘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거군요. 유망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상업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빅파마들도 그런 회사들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파이프라인이 이제 잘 갖춰져 있는 바이오텍들이 결국은 뭐 M&A 되든지 빅파마들이 기술 이전을 해간든지 코마케팅을 한다든지 연구 개발 파이프라인이 이제 상당히 강화된 그런 바이오텍들을 투자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재밌는 세상 같네요. 화이자도 바이오엔텍이랑 코로나 백신 같이 상업화를 시켜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머크 같은 경우는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를 가지고 1년에 거의 뭐 한 30조 정도씩 돈을 버는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뭐 소규모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뭐 유망한 회사들이 뭐 1조, 2조 정도 하거든요. 파마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작년, 올해 이런 투자하기가 상당히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달리 보면은 잘 되고 큰 데만 더 계속 더 돈을 벌겠네요. 빅파마들이 하는 거 보면 어렵다고 하는데 돈을 이제 버는 걸 보면은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의 그런 이익 창출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오늘 권혜순 연구위원님하고 좀 글로벌 바이오 산업 그리고 유망한 신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바이오 산업은 일단 무한대로 성장하는 시장이다.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좀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신약에 대해서 아주 위원님께서 꼭꼭 집어서 네. 유망하게 보는 신약을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나라 제약사들의 신약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후에 조금 시간이 네. 걸리지만은 하지만 글로벌 임상까지 잘 마치고 잘 될 걸로 기대하는 신약 물질이 있으니까는 저희 구독자님들도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바이오주에 투자를 한다면은 역시나 좀 중장기적으로 봐서 유망한 신약 물질을 개발하는 중인 제약사를 좀 일찌감치 콕 집어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특히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바이오 산업 쪽에 관심 있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좀 조언이랄까?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주가가 작년부터 해서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제약이나 바이오주 같은 경우 보면은 주가가 좋았거든요. 신약 파이프라인이 좋은 회사들,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매출이 잘 발생하는 그런 유망한 신약들을 가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게 이제 신약의 가치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요.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오지 않아서 좀 중장기적으로 기다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려감도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고, 하지만 그 신약 개발 역사가 워낙 짧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과거의 국내 제약 바이오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한 2번 정도의 큰 단계적인 상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썰드 웨이브라고 해서 국내 제약 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 다시 본격적인 상승 시기로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렛츠 딥다이브.